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학교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 실시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14개 시도에서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더니 31명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인들보다 폐암 유병률이 10%가량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유독 학교 급식 종사자들에게서 이렇게 폐암 발생이 많은 이유가 요리 매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리 매연이라는 건 식재료를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말하는데, 여기에 각종 유해물질, 발암물질이 섞여 있어서 장시간 흡입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지도 않는 여성들이 폐암에 걸리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이 요리 매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환기 설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조리 환경이라면 어디든 이런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당장 학교 급식 시설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학교 외에도 요리 매연에 취약한 곳들은 조리 설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리할 때 맛있는 냄새 난다고 별 생각 없이 흡입하는데 이게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새로 마련한 경제력 끌어올려 시간에는 돈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머니프레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 우리나라 지진과 내진 건축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요리 매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요리 매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가 살균제로 해산물을 세척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신경보 기자가 지난달에 라오닝성 다롄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에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살균제로 희석한 물로 해삼과 전복을 세척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네. 업체 직원에게 흰색 가루 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조사 결과 이 가루가 붕사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붕사요? 네, 붕사. 붕사. 네, 금속 가공 유리 제작의 공업용으로 원래 사용이 되는 건데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장기에 축적이 돼서 구토나 설사, 의식불명 이렇게 중독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영향이 더 심하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과다 유입되면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엄청 위험한 거네요. 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이제 물에 타서 세척을 한 건데.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도 안 먹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세척을 하게 되면은 해삼이 약간 검은색, 싱싱해서 약간 검은빛을 띠잖아요. 그래서 검게 되고 전복 같은 경우에는 황금색 유지하면서 굉장히 싱싱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또? 네, 그래서 이걸 쓴다고 하는데 신경보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가 그동안에 해삼과 전복 500만 킬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500만이요? 네, 가공했다고 하는데 수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제발 네, 수출이 안 됐길. 네, 맞습니다. 우리는 수입을 안 했길.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혔었잖아요. 네, 항구가 막히면서. 네, 흑해로는 조금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협정이 연장이 됐다고요? 네. 원래 18일 날 이 협정이 종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산, 러시아산 곡물 비료 수출 협정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뭐 당분간 더 수출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가 3월 18일 이후에 흑해 곡물 협정을 추가로 연장하는데 반대하지 않지만 추가 연장 기간은 60일이다라고 밝혔고 추후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러시아산 농산물 수출 정상화에 달려있다라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비롯한 서구 국가들이 네. 러시아산 물품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원래는 120일 동안 기한으로 11월 17일까지 만료가 예정이었는데 네. 한 차례 연기가 되면서 이게 3월 18일까지 돼 있었고요. 러시아는 자국의 곡물 수출 걸림돌이 제거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방 측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7월 22일 날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하에 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혔었던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를 통해서 운송하는 협정을 체결했고요. 이후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곡물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네. 러시아가 이번에 60일 만에 연장하기로 한 것은 7월 달에 협정 당시 약속과 달리 러시아산 농산물과 비료 수출이 사실상 가로막히면서 러시아도 이제 일종의 보복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러시아는 작년 11월 달에 연장하면서 유엔과 우크라이나가 1년 동안 연장해달라라고 요구했을 때도 서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반박하면서 120일 연장해줬는데 이번에는 더 줄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60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뭐 협정이 분명히 최소한 120일이다라고 우크라이나 쪽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러시아가 일단 60일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60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왜 조류독감이 유행하면 네. 계란값이 급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 일부 국가에서 이 조류독감으로 계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닭고기 가격이 먼저 오르고요. 그다음에 계란 가격까지 오르면서 에그플레이션, 에그 인플레이션 합쳐서 에그플레이션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일본에서도 지금 계란이 좀 가격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많이 올랐대요? 네. 그래서 일본에 상장된 식품업체 100곳 중에서 18곳이 계란과 관련된 메뉴 판매를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단이요? 네. 이거 많이 엄청 올랐다는 뜻인데? 네. 맥도날드 재팬이 올 봄에 그러니까 봄마다 나오는 게 이제 한정판되는 메뉴가 있는데요. 네. 그 메뉴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머핀인데 계란이 재료 중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계란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경우에 계란이 들어가는 다른 메뉴도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 가시면 편의점에서 그 계란 잔뜩 들어간 샌드위치 많이 사드시잖아요. 아시죠? 예. 네. 몰라요. 아 진짜? 일본 여행 가시면 그걸 많이 그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파는. 가면 라면만 먹어요. 아, 네. 그 샌드위치 많이 파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계란도 그 대신에 야채가 들어가면서 일부 아이고. 제품이 약간 좀 판매가 중단되거나 변경되고 있다고 업체 측에서 밝혔습니다. 뭐 마요네즈, 타르타르 소스 같은 제품의 가격도 다음 달부터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또 올해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안 오고 있는데 지금 네. 가뭄이 극심할 거라는 예상이 나왔다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뭐 네, 그런 지금 예상이? 유럽, 미국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요. 아, 그래요? 네, 5월 달까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가디언지가 보도를 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수위가 낮은데 영국 전역강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뭄 피해에서 작년에도 가물었거든요. 그래서 네. 피해 복구가 안 됐는데 올해 또다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강수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도요? 네. 네네. 그래서 지난달에 영국은 1993년 이후 가장 건조한 2월 달한 기록을 세웠는데 영국의 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 물 부족 현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있는 산소량이 점점 줄어들고 오염물질이 늘면서 영국에 있는 전국의 하천이 황폐화될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야, 무서운 경고인데요. 네, 이 정도면? 그리고 네. 영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조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난달에 수상택시 곤돌라가 운영을 중단했다고 하고요. 베네치아면은 물로 아주 유명한 네, 도시인데 맞습니다. 중단을 했다고요? 네. 특히 이제 연초가 되면은 썰물 때문에 운하가 마른 일이 있기는 한데 네. 올해는 굉장히 심각해서 15년 만에 가장 긴 썰물 기간이 되고 있다라고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서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7개 주요 강유역에 이제 물이 계속 마르면서 네. 여름 가뭄까지 대비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제한급수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콜로라도 강은 인공 저수지인 파울로 수위가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 강 수위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콜로라도 강 상류위원회는 강의 건조 상태는 현재이자 미래라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가 안 오니까 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양쯔강 유역의 최대 담수인 포양호 수위가 이번 달 초 역대 최저 수준인 7m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지금 큰일이네요.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고 8m 수위는 한참 못 미친 상황인데 작년 9월에도 그랬었고 이제 5번째로 이렇게 계속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남부 지역도 작년부터 이어진 가뭄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20% 준 게 아니라 20% 밑으로. 네,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가뭄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2002년 이후 20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서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더 빈번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심각하네요. 아이고.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재테크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요. 요즘은 돈을 불리는 투자에만 관심이 쏠려 있고 돈을 지키고 잘 관리하는 일에는 조금 소홀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돈의 가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주변에 꽤 많이 보이는데요. 저를 포함해서요. 자, 이 새벽 시간에 좀 건강한 돈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마련한 경제력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 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평소 하는 돈 얘기와 다른가? 저도 굉장히 솔깃한데요. 건강한 돈은 어떤 돈인가요? 네,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돈에 대한 건강함도 중요한데요. 특히 요즘처럼 개인의 어떤 역량이 중요해지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자산 시장들이 변화들이 많죠. 네.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들이 변화되면서 개인의 심리적인 역량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런 건강들이 중요하고요. 돈에 대한 건강은 4가지라고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더 버는 부분들, 네. 잘 벌기, 잘 쓰기, 불리기, 지키기. 이 4가지에 대한 역량이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강점을 키워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네. 특히 돈에 대한 건강에서는 약점을 보완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의 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오른다는 게 없는데 물가 말고요. 주식 부동산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한때는 직장인들이 좀 불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상담 현장에서 보시기에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네,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녹아버렸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요. 그렇죠. 네, 주식은 그런데 이제 금융자산은 그렇지만은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자산 가격 상승에 순자산이 늘어나서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다가도 최근 부동산 가격이 이제 크게 하락하니까 순자산이 쪼그라들어버린 경우들이 많고요. 네. 대출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빠지니 순자산이 줄어들었죠. 네. 순자산이라는 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그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순자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자가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이제 2배가 되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가처분 소득, 즉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스트레스인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럼 직접 만나시는 직장인과 주로 어떤 얘기를 하나요? 네, 저는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이 머니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머니 프레임을 통해서 자기를 객관화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머니 프레임은 돈에 대한 신념, 인식의 틀인데요. 이런 프레임은 재무 행동을 낳고 또 행동이 패턴화되면서 습관화되면서 부와 가난의 크기를 키우는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머니 프레임들은 어떤 사람들은 돈보다 사람이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사람보다 돈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각자의 어떤 머니 프레임들은 부모로부터 사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 중에서 한 사람은 빚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반면 배우자는 빚도 자산이다. 빚을 내야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빚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요. 그러한 관점은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인식되고 패턴과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내가 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각자가 또는 서로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생각,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직장을 다녀도 자산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8년 동안 퇴직자분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공기업의 특성상 비슷한 학력, 같은 월급, 같은 동네에서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퇴직을 앞두고 집 말고 현금이 없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집 말고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꽤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같은 기업 신입사원 돈 관리 강의를 할 때 제가 신입사원들한테는 평생 같은 직장을 다녀도 자산의 차이가 다른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보면서 돈에 대한 개인의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대답하는 게 정보의 차이 이런 대답들을 하지만 네. 어찌 보면 정보를 인식하고 적용해서 실천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인 거죠. 즉 개인의 역량과 관계가 깊다라고 제가 젊은 신입사원들에게 강의할 때는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량, 그 돈에 대한 역량이라는 거는 그거는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머니프레임이란 진단이 있는데요. 네. 그런 진단을 통해서 각자의 어떤 돈에 대한 생각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 회사의 직원들을 단체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같은 직장을 다니는 148명의 머니프레임에 대한 생각들, 돈에 대한 역량을 조사해보니까 네. 벌기, 불리기, 잘 쓰기, 지키기 이렇게 4가지 역량으로 나눠져 있는 머니 파워에서 생각보다 벌기 점수가 편차가 컸습니다. 그래요? 같은 직장인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벌기 점수는 소득이 낮거나 그래서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일에 대해서 느끼는 열정,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 직업적인 보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 차이 나죠. 네. 그렇죠. 네.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이제 돈에 대한 태도는 다른 거고요. 네. 벌기보다 편차가 큰 거는 뭘까? 바로 불리기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돈을 불리는 어떤 역량,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고, 또 이제 출근길에 보시면은 전철 안에서도 보는 휴대폰의 채널이나 화면들이 다른 것처럼 각자가 정보는 많아요. 그렇죠? 뉴스는 많고 정보는 많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역량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쓰기도 잘해야 되잖아요.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쓰기 역량에 대한 점수는 어떤가요, 그러면? 요즘에는 쓰기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렇습니까? 워낙 이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또 요즘에는 워낙 돈 나가는 데가 많죠. 휴대폰에도 각종 인앱 결제, 툭하면 그냥 문자로 어디서 결제됐다 자동으로 결제되는 것들이 많고요. 그렇죠. 카드값은 이번 달에 얼마 결제된지는 알아도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카드를 얼마를 썼는지 집계를 해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신용카드도 결제 기준, 이번 달에 얼마 쓸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쓴 것, 즉 사용 내역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발생주의라고 있습니다. 네. 즉 내가 쓴 거 기준으로 체크해보는 그런 과정들도 기업 회계만이 아니라 가정경제, 개인경제에서도 중요하겠고요. 저는 이제 가계부를 1년 동안 꾸준하게 쓰라 이런 말씀 드리기보다는 네. 작심 한 달 하자라고 합니다. 작심 1년 중에 한 달 동안 집중해서라도 어느 시기에 집중해서 돈 쓰기에 대한 패턴과 감정을 점검해보고 내가 어떤 돈을 썼고 어떤 상황에서 썼고 그때 감정은 어땠는지 패턴과 감정을 점검해보면서 예산을 잡아서 그 통장에 넣어놓고 쓰는 습관과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심 3일 또는 작심 한 달 동안 다이어리를 써보면서 예산을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돈에 대한 그 4가지 역량 마지막 지키기인데요.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수고해서 돈을 벌고 아끼고 잘 불려도 지키기를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죠. 네네. 지키기가 중요한데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부분 얘기하면은 내가 지킬 게 어딨냐, 지킬 게 있어야 지키지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 문제 없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도 구체적인 질문이나 역량 검사를 해보면 내가 이런 걸 소홀했구나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지키는 것은 법과 제도, 세금 같은 환경적인 위험, 그리고 질병, 사고, 사망 같은 신체적인 위험, 그리고 가족관계나 지인 간의 돈 거래, 동업 같은 관계적인 위험으로부터 돈을 지키는 요 3가지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 중에서 특히 관계적인 위험을 중요하게 봅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들이 많죠. 네. 맞벌이 부부들 간의 어떤 돈에 대한 갈등,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교육비에 대한 돈에 대한 지출들이 또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교육관, 사교육비에 대한 어떤 가치관 차이, 또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 등 역할을 둘러싼 갈등 등 이런 관계적인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코너에서 제가 각 주제별로 건강한 돈 이야기를 통해서 벌고 잘 쓰고 잘 지키고 잘 불려나가는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력 끌어올려 첫 시간 돈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 좀 유용한 팁도 들려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의 박상훈 소장이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사고조차 사후 약방문일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자, 새롭게 마련한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요, 우리 일상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평소 관심 갖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명기입니다. 네.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좋으신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재난은 예방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어떻습니까? 거의 재난은 100% 다 예방이 가능한 거죠. 100%요? 네네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재난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고 발생하고 나서 뭐 잘못했다, 좀 더 준비를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너무 그 얘기만 하죠.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은 이 재난에 대해서 위험을 보는 눈이 있으면
거의 100% 다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요. 와. 네. 지금 뭐 최근에 발생했던 뭐 트르키예 지진이라든지 또는 작년에 이제 뭐 이태원 압사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공사 중에 아파트 외벽이 붕괴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예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방에 대해서 어떤 개념도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방을 하려고 보면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돈을 좀 아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방 자체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아까 교수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시는 일이 그럼 평소에 안전을 점검하시는 일인가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은 이름에 있는 것처럼 네. 산업 현장에서 교수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자문이나 또는 교육이나 뭐 컨설팅이나 또는 점검.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어떤 건설 공사 현장이 됐든 또는 뭐 제조업체의 뭐 공장이 됐든 또는 시설물 유지 관리 중인 현재 이런 어떤 건축물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좀 생소하지만 안전 감사라는 개념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감사실 그럼 되게 무섭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처럼 네. 안전적인 측면에서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이제 많이 뜨고 있는 게 뭐 중대재해처벌법 뭐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과연 실제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많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우리나라의 지진과 또 내진 건축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 맞나요? 네, 오늘은 이제 지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진을 예방하려고 보면 방법은 이제 내진 설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진 설계. 네네네. 네, 우리나라가 근데 좀 무서운 게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서요. 우리나라는 실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최근 2, 3일 전이죠. 북한 쪽에서 아마 길주 정도 될 건데요. 네. 여기서 또 규모 한 2.3 정도의 지진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반도도 결코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한 지대는 아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진을 이제 정량적으로 과학적으로 측정했던 게 1978년부터 네. 측정을 했습니다. 78년부터 지금까지 한 몇 건 정도가 발생이 됐느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약 한 1,700건 정도가 지진이 발생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 네. 그거는 알긴 알겠는데 네. 한편으로 솔직히 좀 안심이 되는 건 뭐냐면 네. 일본은 한 번 나면 너무 크게 좀 자주 나는 느낌이라면 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나지 않나. 네. 그래서 괜찮지 않나? 그건 위험을 보는 눈이 없으셔서 그래서요. 아, 네. 네. 예, 제가 또 네. 확인을 이렇게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한반도가 한 1,700건 정도 발생이 됐는데 네. 78년부터 90년도까지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20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었어요. 이게. 잠깐만요. 그럼 네.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21년부터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이게 2배가 뛰어요. 평균적으로는 1년에 한 20건 정도 발생을 했다가 2011년부터는 1년에 40건 정도로 이게 뜁니다. 지진 발생하는 게. 딱 2배로 뛰었네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아마 잘 아시겠지만 2016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이 됐었죠. 이날은 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네네. 2017년에도 또 포항에서 지진이 또 발생했거든요. 이 규모도 보면 뭐 5.8, 5.4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2016년 또는 2017년 이때는 지진 자체가 거의 200건 정도에 도달해 한 해에. 거의 뭐 상당히 많은 수가 10배 이상이 뛰는 거죠. 네, 소름이 돋는데요. 네, 그렇죠. 200건이요? 네네. 그래서 2016년에는 한 해에 229건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9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진이 아마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걸 잘 피부적으로 체감을 못 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시고요. 그렇죠.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진 뭐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한다 또는 지진이 발생해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피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규모 자체도 상당히 커져요. 그러니까 발생하는 횟수도 많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규모가 옛날에는 뭐 2점 얼마 정도 됐으면은 지금은 뭐 3점 얼마 또는 4점 얼마, 5점 얼마 이 정도의 규모도 좀 커져서 결코 그렇게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예방에 대한 눈은 없는 거 확실한데요. 네네. 이거는 좀 불안하네요. 점점 오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어쨌든 뭐 지진을 얘기할 때 그 규모를 구분한 숫자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히? 우리가 이제 지진을 이제 그 구분을 할 때 어떤 데서는 뭐 규모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데서는 진도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규모 뭐 3.4 또는 뭐 진도 뭐 4, 진도 5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와 진도. 네네. 규모는 과학적인 어떤 수치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모는 어떤 정량적인 수치인데요.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거든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지진의 에너지를 현재 수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건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이 됐다. 규모 3.4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현재 이 지진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규모 3.4. 그다음에 뭐 유럽적인 뭐 영국 쪽에서도 여기 지진은 3.4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진의 규모는 지역에 상관하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이제 정량한 수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규모가 뭐 1.0씩 늘어난다 그러면 에너지의 크기는 한 32배 정도. 그러니까 규모 1에서 규모 2로 간다 그러면 에너지가 32배가 커지는 거죠, 이게. 반면에 이제 진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네. 근데 진도는 실제 지진 때문에 이제 받는 영향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책상에서 주먹으로 책상 한번 딱 때립니다. 그럼 바로 가까이 계신 분은 되게 이 진동의 크기를 세게 느끼겠죠. 그렇죠. 깜짝 놀라죠. 근데 반면에 좀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뭐 중간 정도 느끼신 분도 계시고 더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거의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진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도는 뭐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뭐 제주도에서 느끼는 감각은 좀 떨어지겠죠, 이게. 그래서 진도는 실질적으로 그 거리에 따라서 다 다르겠네요. 네, 다 다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지진의 크기를 이야기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규모를 많이 쓰고 있고요. 피부적으로 좀 실제 그 사람들이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진도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이제 지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불안한 게 지진이 발생 자주 하고 커지고 있다는데 우리 집 괜찮을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 이웃의 집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막 내진 설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네. 어디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써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바로 지금 현재 검색이 가능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실 때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포털 사이트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실제 이제 화면이 뜨게 되고요. 거기다가 내 주소를 갖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내진 설계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야, 이게 관심이 없어 그렇지 이미 있었네요. 네, 있었었죠. 네. 그래서 대부분 뭐 포항이라든지 경주 지진이 발생됐을 때 이 사이트들이 되게 이제 활성화가 됐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자체 또는 뭐 아파트가 과연 안전한 거냐에 대해서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입력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실제 내진세가 돼 있었느냐 안 돼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궁금해 많이 하셨고 이걸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셨고 그래서 이제 내진에 대해서 보강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래된 건축물들은 이 내진 설계가 거의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 이 적용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내진 설계는 이제 1988년부터 적용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건축법의 내진 설계 그 의무 규정이 이제 여기 개정이 됐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6층 이상 건축물. 그러니까 층고로 보게 되면 6층 이상 건축물이 해당이 됐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지진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3층으로 이게 더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3층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2016년 경주 지진이나, 그 다음에 2017년 포항 지진 이후에 되게 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대폭 강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는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무조건 의무화를 시켰던 거죠. 2층 이상. 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건축된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죠, 이게 내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전에 이제 건축됐던 이런 건축물들이 참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방송하고 있는 KBS 건물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과연 비판하시는 겁니까? 오래됐다. 그건 아니고요. 네. 오래됐는데 실은 옛날에는 내진 설계를 안 했었지만 되게 좀 튼튼하게 지었거든요. 확실한가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은 뭐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빨리 왔었는데 보면은 거의 뭐 균열도 없고요. 그리고 옛날에 지은 건축물들 보게 되면 대부분 기둥이라든지 또는 보라든지 벽체가 되게 단단해요, 이게요.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KBS 건축물은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 이렇게 일단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지었던 건축물은 내진 설계는 안 돼 있지만 실제 이게 내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느냐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아마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구조적으로 지진이 와도 견뎌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요. 네. 반대로 내진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됐다. 안심해도 된다. 네. 뭐 이 정도예요?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거니까 내진 설계가 돼 있으면 안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결코 또 장담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현재 초에 트리케 쪽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됐잖아요. 근데 그 트리케 같은 경우에도 지진에 대해서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내진 설계를 했었고 내진 공사를 했었어요, 이게요. 이미요? 네네. 그런데 그때 내진 설계 됐던 그 건축물도 무너졌거든요, 이게. 그러면 실제 어느 정도 규모 얼마 정도 되는 그 현재 그 지진에 대해서는 견뎌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건축물이 무너졌거든요. 최근에 신축한 것들이. 그것도 신축인데요. 네, 신축이죠. 내진 설계가 돼 있고 네. 신축인데 무너졌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진에 대해서 실제 공사 자체가 좀 부실 공사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언론 쪽에서 많이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너무하네요. 네. 네. 언론 쪽에서 아마 트리케 지진에 대해서 실제 신축했던 건물이 무너졌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떤 부실 공사.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그 관련자들 처벌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내진 설계가 돼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실제 설계대로 공사를 했었느냐, 그렇지 않고 약간 부실 공사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는 없는데 너무 안심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항상 이제 주의 깊게 현재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과연 내 건축물이 안전한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현장에 많이 가신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이 부실 공사들도 보이나요? 보이죠. 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기는 좀 약간 그 현장 명칭은 제가 말씀하지 않을게요. 최근에 네. 안전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 현재 그 유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보니까 내진 공사가 돼 있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내진 설계를 했었고 내진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관계자들은.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쭉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 이 내진에 대한 어떤 그런 설계라든지 이게 아니고 그냥 뭐 균열이 가면은 균열 보수 또는 뭐 방수물이 이제 방수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방수 공사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페인트 칠하는 도장 공사 이건 내진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내진 공사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보강 공사를 내진 공사라고 해서 이제 명칭만 내진 성능 개선 공사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실제 내용상에서는 내진은 아닌 이런 상태가 좀 있는 그런 현장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아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했더니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면 결국은 이제 보수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뭐 이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내진 보강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그럼 비용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면 이 공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진 보강 사업 현재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네. 많은 회사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마 지자체 살고 계시는 지자체 근처에 한번 물어보셔서 이런 내진 설계에 관련된 그 보수 공사 이걸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난은 예방 첫 시간 오늘은 우리나라 지진과 내진 건축 기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65님, 생선구이 등 구이류뿐만 아니라 각종 찌개 등 끓이는 음식을 할 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눈에 보이는 연기는 모두 미세먼지인 거죠. 네.
조리할 때 후드 가동은 기본이고요. 꼭 창문 열어 환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하나하나님, 친정엄마가 조리를 유독 많이 하시는데 환기시키고 할 거 자주 알려드려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환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기분 좋게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60, 70년대에는 주택 지붕으로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를 사용했다는 거